네, 그래서 오늘 3일째 첫 다이얼로그로는 우리 모두가 디아스포라다는 주제로 대화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저희가 어제 아마 북콘서트 들어와 주신 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본의 아니게 한껏 높여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모두도 너무 기대하고 있는 세션이기도 하고 너무도 귀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실 텐데 온라인으로 오늘 강남순 교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예정인데요. 현재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교 브라이트 신학대학원에서 현대 철학적 종교적 담론들을 가르치고 계시며 여러 매체를 통해 활발히 기고 활동도 해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환대, 코스모폴리터니즘 등과 더불어 디아스포라에 관한 책도 몇 년 전에 영문으로 내신 만큼 이 분야에 대한 해안이 굉장히 깊으신 분인데 그만큼 오늘 세션이 너무 기대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대담을 이끌어 주실 이효환님 또한 짧게 소개드리고 마이크를 요한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환님은 러시아와 미국에서 자라나고 20년이 넘는 해외 생활 동안 한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해오셨는데요. 이러한 본인의 고민을 승화의 번역가로 활동하며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연해주 지역 조선 유민의 생활상을 잘 담아낸 러시아 정교회의 공식 문서인 러시아 정교회 한국 선교 이야기를 번역하여 홍성사에서 출판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 더 샌드박스의 한국 총괄 매니저로 NFT 및 메타버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이효환님 모셔볼까요? 네, 박수로 그리고 코멘트 세션으로 열렬한 환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진짜 사람마다 여러 이름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디아스포라로서 제 인생의 어떻게 보면 70% 이상 해외에서 지내면서 상당히 많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연대적인 참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긴 고민 가운데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또 나는 앞으로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제가 이제 그 석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강남순 교수님의 자료들과 또 책을 접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료에서 저에게 참 와닿았던 키워드는 환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환대적으로 살고 어떤 이타성을 가지고 이렇게 초국경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이게 앞으로의 시대 정신이 꼭 필요한 시대 정신이 아니라면 앞으로 디아스포라들의 시대 정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교수님의 많은 어떤 강의들도 찾아 듣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교수님과 또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제게는 진짜 큰 영광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한국은 아침 9시가 막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수님께서는 아마 지금 저녁 시간이실 거고 그래서 또 아마 유럽 참가자분들은 지금 새벽이기 때문에 아마 참여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오늘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국과 미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서울과 또 와코 텍사스에 계신 교수님과 이렇게 디아스포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텍사스 포트워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포트워스이시군요. 네, 저는 왜 네. 와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지 잠시 네, 착각을 텍사스 했네요. 하면 이제 네. 달라스나 웨코나 이제 그런 데 생각하시니까 네, 교수님. 이렇게 오늘 저희가 주제가 우리가 모두가 디아스포라라는 주제로 또 교수님 이렇게와 함께 대화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뭐랄까
이 주제를 들으셨을 때 처음에 어떤 인상 혹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었나요? 우리 모두 디아스포라다 그 제목이요. 아, 네네. 되게 이제 어디서 제목을 주면 제가 이렇게 아무 이의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게 이번 처음인 것 같아요. 어디 아, 컨퍼런스에서 제목 주면 제가 제목에 좀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스스로 이제 제 오늘 얘기 나눌 그 노트에는 부제를 이제 길게 잡아놨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 육체적으로 뭐 한국을 떠난 경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왜 지금 21세기에 우리 모두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의식이 왜 중요한가,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진짜 지금 저희가 여기서 대화를 하고 또 지금 제가 또 막 질문을 하게 되면 사실 교수님께 오히려 교수님께서 어떤 준비하신 얘기를 너무 뒤늦게 시작할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교수님의 먼저 생각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다 들은 후에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또 더 깊이 그 안에 들어가고 또 그 이후에 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의 어떤 질문들 이렇게 보면서 또 교수님과 소통하는 시간 그렇게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교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정체성이라는 어떤 그 논의가 어떤 다수가 아닌 소수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되게 그게 공감이 많이 됐었는데 또 오늘 또 어떤 얘기들을 해주실지 너무 지금 기대가 됩니다. 네, 교수님, 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그 전에 학교에 뭐 내는 게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뭐 테뉴어 리뷰 받는다든지 이제 프로모션 리뷰할 때 그 뭐 길게 내러티브를 쓰는 게 있는데 제가 그때 거기서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걸 썼던 게 생각이 나요. 시작한다는 건 뭘까?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보이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 그래서 저도 오늘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생각을 나누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험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여러 보이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을 우선 표현하는 거. 우선 뭐 제가 사실 직접 얼굴을 본 사람은 딱 한 분이에요. 전우석 감독님하고는 이제 텍사스에 오셨었기 때문에 제가 얼굴을 한번 봤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줌 미팅을 통해서 우리 최전 또 이제 김종대 선생님 봤고, 우리 이효환 선생님도 이제 또 줌 미팅 통해서 봤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손길들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 들어보니까 통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까 처음 초기에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테크니컬 서포트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그렇게 우리 모임을 이렇게 가능하게 시작하게 만든 분들, 제가 고마움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우리 모두 디아스포라다라고 하는 거를 그때 받고서 제가 스스로 이제 그 제목을 부제를 생각한 거는 함께 살아감의 과정으로서의 디아스포라 의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보신 분 중에서 이 제목이 나는 뭐 디아스포라 경험도 없는데 왜 우리가 모두 디아스포라라고 했을까 궁금해 하셨던 분이 계셨기를 바라요. 궁금하시 안 하셨다면 지금부터 궁금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육체적으로 뭐 한국을 떠난 경험이 있는 나는 뭐 디아스포라다 생각하셨어도 무엇이 디아스포라를 디아스포라로 만드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생각하고 싶은 주제는 그렇게 단지 그냥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고향을 떠난 사람을 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자연적 개념이 아니라 저는 의도적이고 구성하는 개념으로 디아스포라를 오늘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디아스포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여기서 디아스포라는 대체 무엇인가? 무엇이기에 우리 모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일까?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이 호기심 갖는 것도 자꾸 연습해야 된다고 제가 아는 친구에게 자꾸 그렇게 늘 농담 반 진담 반 그러는데, 자, 여기서 우리 모두 디아스포라라고 할 때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의 두 종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가 이제 뭐 모든 많은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영국도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디아스포라 스터디스가 있어요. 디아스포라 학. 20세기 이제 후반부터 이런 이제 소위 인종적, 문화적 소수자 주변부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학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 조금 우리가 깊게 나가겠지만, 익숙한 곳을 떠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다. 물리적으로 자기가 육체적으로 고향을 떠났던 경험 있는 사람.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의 디아스포라라는 그냥 단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향을 떠났다고 생기는 그런 디아스포라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 그 고향 떠난 경험을 육체적으로 하셨든 하지 않든 21세기의 이 세계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의식이 뭘까? 그런 걸 한번 우리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육체적으로 한국을 떠난 경험을 시작으로 해서, 그러니까 육체적 경험이 사실은 이런 메타포적 의미의 디아스포라라고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개념을 쓸 때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육체적 경험, 떠남의 경험을 한 그런 경험적 의미로서의 디아스포라. 또 다른 하나는 메타포적 의미로서의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한국을 떠나지 않았어도 우리의 의식세계, 우리의 사유세계 속에서 이 디아스포라적 사유를 한다는 건 뭘까? 그리고 왜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에 관심하게 된 게 제가 한국을 처음 떠나서 내가 외국인이 됐네라고 하는 경험을 처음 한 게 이제 독일로 유학을 떠났어요. 독일로 유학을 떠나는데 돌연히 제가 늘 두 가지, 한 가지 받는 질문이 있죠. 여기 육체적으로 한국 떠나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 질문이 Where are you from? 이 질문이 돌연히 나의 어떤 그 사회에서의 소위 호스트 컨트리라죠. 그 사회에서 내가 손님으로 여기서 취급받는구나. 그러니까는 아무리 10년, 20년, 30년을 거기서 살아도 우리가 이 피부 색깔이 예를 들어서 그 호스트 컨트리의 사람하고 다르다면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살아도 이 질문 뭐 늘 받죠. 어디 갈 때마다 Where are you from? 그러니까 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이 돌연히 그저 뭐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것이 당신은 여기 속하지 않다. 나는 여기 주인이지만 당신 손님이다라고 하는 권력의 불균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뭐 거기서 이제 독일에서도 Where are you from? 그렇게 물어보면 독일에서 그렇게 안 물어보죠. woher kommen지 물어봐요. 어디서 왔는가? 그러면 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뭐 남한이냐 북한이냐 조금 아는 사람은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냥 모르는 사람은 지나가는데, 돌연히 그 질문이 당신은 you don't belong here. 여기 소속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공간에 대한 소속감, 또 뭐라 할까요?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사람이 아주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서 물어봤다고 해도 그 질문은 언제나 나는 여기 속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공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자기가 의도를 하지 않아도. 당신은 우리랑 언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기 때문에 당신은 여기 속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사회 정치적 함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점점 이제 외국 생활하면서 그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연히 이제 그러니까 제가 벼랑간에 외국인이 됐잖아요. 한국에서야 뭐 아무리 당신은 어디서 왔어요? 그럼 뭐 서울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왔어요. 그거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표지가 아닌데 한국을 떠나니까 언어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니까 이제 돌연히 그것이 내가 이 사회에서 사회 정치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러니까 나 강남순이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피부 색깔, 언어 이런 것들이 이 소위 호스트 컨트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권력의 문제에 관한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고향 떠난 사람들이 대개 두 가지 질문을 하죠. 하나는 이제 질문을 받기도 하고 질문을 대답하기도 해요. 어디서 왔는가? 그런데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질문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 한국에서 외국인들 많이 경험하죠. 저도 이제 한국에서 활동할 때 외국에서 오는 이제 교수들 데리고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한국말을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지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 그 사람이 백인이고 또 남자면 훨씬 더 이제 그 권력의 구조에 있죠. 외모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한국말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 백인 좀 뭐 좀 지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와서 살면서 영어를 제대로 못하면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좀 인텔렉츄얼하게 좀 문제가 있구나. 자,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이라도 내가 의도하지 않은 나의 인종, 피부 색깔, 뭐에 따라서 언어 구조에 따라서 그 동일한 질문이 다른 것을 의미한다. 이거는 뭐 조금 이제 복잡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의식은 내가 그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가 주변부에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들은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지고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나의 심각한 고민거리가 돼요.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받아도 그것이 자기의 삶의 어떤 치명적인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아는 교수가 있는데 소위 아이빌리그 학교에 이제 풀타임 교수예요. 아시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어디 그 슈퍼마켓을 갔는데 그 사람은 뭐 제퍼니스 아메리칸인데 아시아 이 몸을 가지고 있죠. 뭐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아주 천천히 Can you speak English? 그러더래요. 이 사람은 소위 아이빌리그 교수예요. 풀타임 교수인데 이 몸의 피부 색깔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그 교수인데도 당신은 영어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못 알아들을까 봐 천천히. 그래서 그 사람도 웃으면서 Yes, I can speak English 그랬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는 굉장히 우스운 얘기 같지만 우리가 통제 너머에 있잖아요. 우리의 피부 색깔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은 이런 디아스포라 의식은 누구나가 자기 고향 떠났다고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뭔가를 자기가 성찰할 때 비로소 생겨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지금 있는 학교에서 한 16년 지금 16년째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어딜 가면은 학교를 벗어나면 학교 안에서야 교수들 다 아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꼭 묻습니다. 천천히. Where are you from?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뭐 그 질문이 뭘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왔다 그러다가 그다음부터는 제가 전략을 바꿨어요. 그 사람에 따라서 나 여기서 왔다. I am from here.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꼭 하죠. I mean, where are you really from? 그럼 저도 이제 웃으면서 나 진짜 여기서 왔다. 그러다가 이제 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나는 코스모스에서 왔다. 아니면 나는 I am from nowhere. 이게 이제 앤디 워홀의 자화상의 제목 중에 하나가 I am from nowhere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저는 그게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그렇게 한 고향에 대한 개념을 이제 다시 설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묻게 되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질문들 그 패널 그런 데서 질문하신 것들 보니까 이제 뭐 캐나다에 사시는 분은 이제 아이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하려고 그런다. 근데 저는 우선 제가 영어로 쓴 책에는 그런 이제 정체성에 관한 챕터가 이제 굉장히 길게 돼 있는데 대체 무엇이 한국인을 한국으로 만드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질문하기를 바라요. 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뭐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실은 그게 허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벤션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그 학술계에서는 invention of race, 뭐 invention of gender, 뭐 invention of religion 이런 invention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함의를 가지고 많이 사용돼요. 과학 뭐 기술적 측면에서는 인벤션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겠지만 이제 이 인문학에서 인벤션이라고 하는 것을 쓸 때는 우리가 자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가 사실은 누군가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우리는 그게 마치 자연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래서 저는 Invention of Korean Identity, Invention of Asian Identity. 제가 이제 그 책 챕터 하나에 도대체 누가 아시안인가? 아시안이라고 하는 게 보세요.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안입니다. 저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공부한 다음에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소위 아시아 무슨 컨퍼런스에 많이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제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는 컨퍼런스보다 아시아에서 하는 컨퍼런스에서 너무나 많은 이질감을 많이 느꼈어요. 대체 아시아라는 게 뭔가?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동질적 집단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종질감을 느낄 하나의 단서가 없어요. 아시아 사람들 모이면 뭐 그 50개국이면 50개국 나라 사람들 영어가 다 다릅니다. 음식 다 달라요.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방식 다 달라요. 도대체 어디서 우리가 아시아라고 하는 소위 에이시안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저는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 문제에 나는 누구인가? 그게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저도 그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실존 철학적인 질문이었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그런데 한국을 육체적으로 떠나보니까 그것이 실존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돌연히 이제 그게 사회정치적 질문이 됐어요. 자, 제가 이제 그러죠. 이 질문,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누가 하냐 하면 주변부에 속한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수자 그러면 숫자로 소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주변부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성소수자 뭐 이렇게 소수자 얘기야 인종 소수자라고 하는 건 숫자가 작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권력 구조에서 권력에서 그 사람들이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덜 가졌기 때문에 소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주변부인이라고 하는데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이성애자라면 여러분들이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성애자가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돌연히 무슨 성적 정체성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중심부에 내 인종이 중심부에 속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백인이 중심부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뭐 레이셜 아이덴티티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흑인이 그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Black is beautiful 그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이전에 부정적으로 생각됐던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오히려 그것을 긍정적으로 돌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누구냐, 당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의 익숙한 공간을 떠나면 이 두 가지 질문과 씨름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 질문,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또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그냥 상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근원적으로 저는 이제 가끔 쓰지만 루트 퀘스천이에요. 뿌리 질문을 해요. 도대체 나를 나로 구성하는 건 무엇인가?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제 아이덴티티 그 마커는 우리 학생들은 잘 알지만 당신은 누구냐? 뭐 나는 뭐 I'm woman이다. 무슨 아시아 사람이다. 이런 거는 어떤 특정한 정황에서는 그런 것을 주장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정 정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페미니스트 컨퍼런스 가면은
내가 나를 페미니스트로서 내가 아이덴티티를 클레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아이덴티티는 그런 것 다 자기를 이루는 한 부분일 뿐이에요. 수많은 레이어.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건 누구도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수천의 레이어가 있습니다. 강남순, 이효환, 뭐 모든 사람들. 그런데 그것을 배란간에 나는 한국인이야 이것만 표지만 가지고 계속 다닌다 그러면은 그것은 어떤 특정한 정황에서는 그것이 해방적일 수 있지만 그것은 많은 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무수한 결들을 다 차단시켜 버려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체성은 제 학생들은 잘 압니다. I am who I am. 그리고 I am who I become. 나는 나다. 그리고 나는 되어져야 할 나다. 이 I am who I am은 이제 뭐 성서에 보면은 신이 자기 셀프 아이덴티티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 할 때 I am who I am. 저는 이 정체성이 그리고 I am who I am 하면 지금 이제 고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되어져갈 나는 아직 거기서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성서에 나온 I am who I am에다가 I am who I become 그렇게 이제 나는 앞으로 되어져갈 나이기도 하다. 제가 그게 가장 좋아하는 정체성입니다. 나도 모르는 정체성이 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뭐 아시아 사람, 거기다가 이제 아시아 여자,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붙이잖아요. 뭐 무슨 페미니스트다, 무슨 디올로지안이다, 뭐다. 저는 그런 레이블들을 누군가가 나에게 붙이면 굉장히 갑갑하게 여겨요. 그 갑갑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에게 무슨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레이블을 가능하면 인터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무슨 여성 뭐 철학자, 여성 신학자 그런 거 붙이지 말라고 그래요. 가능하면. 왜냐하면 그걸 듣는 사람이 듣는 뭐 철학자를 뭐라고 생각하냐에 또 다르고 페미니스트라고 뭘 생각하냐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 저를 규정하는 마커가 되는 거를 저는 가능하면 거부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우리는 모두 디아스포라다. 그럴 때의 의미는 뭐냐면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디아스포라, 경험적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메타포릭 디아스포라, 또 창의적 디아스포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어제 세션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디아스포라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한국을 떠나서 내가 외국에서 얼마나 살았나 그걸 한번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보니까 한 30년을 외국에서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8번을 이사를 했어요. 나라를. 그러니까 뭐 한국 안에서 뭐 이상한 게 아니라 한국 갔다 독일 갔다 미국 갔다 다시 한국 갔다가 다시 또 영국에 갔다가 미국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8번 나라를 바꿨습니다. 8번 나라를 바꾸고서 나라 수만 따지면 4나라에서 살았어요. 3년 이상씩.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에 가장 나에게 이 질문이 이제 나에게 학문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거가 바로 이 두 가지 커다란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는가? 자, 그게 보세요. 그 질문을 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서 당신 어디서 왔는가? 이 말을 먼저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백인들이에요. 백인이 아닌 피부 색깔을 가진 사람에게 그 질문 꼭 합니다. 백인에게 하면은 뭐 나는 뉴욕에서 왔다.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왔다. 그거는 미국 안에서 자기의 고향을 얘기하지만 우리 같이 백인 피부가 아닌 사람들에게 어디서 왔냐는 그런 홈타운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그 태어난 나라가 어디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제가 이제 점점 그 질문을 많이 받으면서 이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20년, 30년을 살아도 당신은 여기 소속돼 있지 않다. 이 질문을 끊임없이 그 인종적 주변 부인들에게 묻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에 관한 이제 영어 책을 쓰면서 다양하게 이제 디아스포라 그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뭐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도 뭐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하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학문적 주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뭐 연구하고 책을 쓰는 사람들인데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재미가 없어요. 제 개인적인 삶하고 연결된
주제가 아니면 제가 이제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하는 거, 뭐 디아스포라, 뭐 페미니즘,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또 데리다라든지 카스모폴리타니즘 이런 거가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경험과 그것을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 제가 주로 가르치는 과목이나 학문적 주제예요. 자,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도 이제 제가 한국을 떠나면서 그것이 실존 철학적 질문이었다가 사회 정치적 질문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공간에 대한 소유권 주장과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칠판은 없지만 제가 제 학교에서 이제 가르칠 때는 칠판을 빼곡하게 쓰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 빈 공간 없이 칠판을 꽉 채우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랑 시간 보내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 속에 저 칠판을 그리시고서 한번 그려보세요. 자, 고향을 떠났다. 디아스포라 육체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자, 그런데 당신은 어디서 왔냐? 질문하는 사람과 답하는 사람 사이에 권력의 불균형이 있구나. 제가 이제 그런 의식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 이 질문을 하는가? 이 질문이 의미하는 건 뭔가? 그건 그 사람의 의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뭐 분석을 다 한 다음에 나는 여기 소유권을 주장해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소시오 폴리티컬 임플리케이션이 뭔가, 그것이 가져가 있는 거,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권력의 불균형. 그거는 나 강남순의 무슨 뭐 잘나고 못난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내 피부색 뭐 이런 건 내 통제에 넘어 있는 거잖아. 나랑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은 내가 택한 게 아니고. 자, 그런 이제 그런 우연성이 하나의 사회 정치적 구조에서는 그게 필연적인 구조로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제가 학문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고서 보니까 성서를 보니까 제가 이제 성서 얘기할 때는 그 무슨 뭐 기독교인이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떤 분이 묻는 경우가 있는데 존 카푸토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신학자와 철학자를 어떻게 나누냐면 신학자는 멤버십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특정 종교의 멤버십이 있는 사람이고, 철학자는 프리랜서다. 멤버십 없이. 그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저는 프리랜서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저의 출발점은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배경이 있지만 이런 제도화된 기독교 안에 저 자신을 가두지 않아요. 그 제가 지금 이제 잠깐 성서 얘기를 할 텐데 그 성서는 뭐 기독교라고 하는 특정 종교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자, 성서가 가지고 있는, 성서가 이제 세계에서 이제까지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 바로 성서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 탈식민 담론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현대에는 아무도 서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무시할 사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no one has luxury to ignore what is happening in the West.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서구는 이제 무소부재하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 세팅도 보세요. 이런 테크놀로지,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여러 가지 교육 구조, 우리가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서구에서 왔습니다. 인권 개념, 뭐 동양에서 오지 않았어요. 유감스럽게도 동양에서 왔으면 막 자랑하고 싶은데 서구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서구라는 건 뭐냐? 역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서구 문명을 이루는 두 가지 중요한 소위 파운딩 메타포가 있다. 두 토대가 있다. 서구 문명. 자, 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서구를 이루는 거, 이 지금 21세기의 서구는 무소부재하다. 도처의 서구예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우리의 개념 속에서는 여기는 서구고 우리는 아시아인이야, 뭐 동양인이야. 그렇게 그럴 수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어디까지 서구를 금을 긋고 어디가 서구가 끝나고 어디가 아시아가 시작되는가 아무도 금을 수 없습니다. 서구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든 싶지 않든 그건 막강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무소부재의 서구. 자, 그런데 그 서구 문명을 이루는 두 가지 파운딩 메타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 사상하고 또 다른 하나는 유대 기독교 전통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접하는 모든 서구의 음악, 미술, 역사, 뭐 모든 학문들, 또 인권 개념, 평등 개념, 유대 기독교 사상하고 분리될 수가 없어요. 법, 자연법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특정 종교의 뭐 경전으로 성서를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에 어떤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서구에서 중요한 하나의 텍스트로 성서를 보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성서에 보면 제가 그 디아스포라 책을 작업하면서 보면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성서에 이제 인류의 디아스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추측을 하시겠지만 하나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뭐 이유와 어쨌든 간에 자기가 태어난 뭐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죠? 거기서 첫 번째 인류의 소위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거 다 이제 성서를 여러분들이 사실적 의미를 읽으면 그거는 성서가 주고 있는 하나의 메타포적 의미를 우리가 놓치게 돼요. 여러분들이 사실적 의미를 읽으려면 여러분들이 제 지금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성서에 보면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는데, 자, 그 신인간 창조 첫 번째 인간인 그 여자와 남자를 창조했다고 이제 성서의 창조 얘기가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인간이 두 가지 창조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 창조 얘기는 그냥 신의 이미지로 여자와 남자를 만들었다. 자, 두 번째 창조 얘기는 또 다르게 나옵니다. 아담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 속에서 이제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분리를 시켰어요. 우리는 아담이 남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거기에는 성별 지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담의 그 섹스가 애초에 신이 뭐 남자부터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는 더 열등하다. 이제 두 번째 창조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사실적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 질문에 그걸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으면은 첫 번 창조된 인간, 여자와 남자든 아담과 하와든 도대체 몇 살이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응애응애 하는 애기였을까? 만약 애기였다면은 그 젖은 누가 먹이고 뭐 기저귀는 누가 갈아줬을까? 피부 색깔은 뭐였을까? 또 그 사람들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어떤 언어를 썼을까? 이런 것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다면 성서를 여러분들이 사실적 역사적 책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2000년 동안 그것에 답한 사람이 없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성서는 무수한 메타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진짜 올바르게 읽으려면 그것이 하나의 메타포적 의미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를 이제 생각하는 게 성서를 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류 첫 번째 디아스포라가 이제 아담과 하와예요. 어쨌든 하와가 소위 선악과, 이게 영어로 하면 트리 오브 나리지거든요. 선악과가 한국말로 하면 이상하게 되는데 트리 오브 나리지예요. 지식의 나무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트리 오브 나리지인데 그것도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제가 이런 것까지 하면 이제 오늘 우리 밤새도 모자라니까 제 시간으로 밤새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디아스포라가 나오는데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70살이 훌쩍 넘었는데 신이 벼랑간 이유도 설명하지 않아요. 고향을 떠나라.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까? 신이 이러이러하니까 고향을 떠나라. 그런 설명 없이 고향을 떠나라 그럽니다. 그래서 소위 에이브라함적 종교가 세 가지, 유대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을 서양에서는 이제 아브라함 종교라고 그러거든요. 그 아브라함 종교에서 이 아브라함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인데 그 아브라함이 세 종교의 중심을 이루는 아브라함은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것도 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디아스포라가 돼버렸어요. 왜도 몰라요. 왜라고 따지지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상징적으로, 이건 뭐 물론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물론 저랑 이제 공부 좀 우리 저 모임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가끔 인용하는 게 사실이란 없다. 해석만 있을 뿐. 이게 이제 니체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There are no facts, only interpretations. 자, 이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제 해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동의해도 되고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신은 떠나라고 했을까? 우리는 성서에는 왜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실제로 고향 떠난 느낌을 아시겠지만 베란간에 제가 손님이 돼버려요. 그러면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그 호스트 컨트리, 호스트 무슨 집이든 뭐든 거기에 환대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제가 보는 아브라함이 그런 디아스포라로서의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자기의 익숙한 것을 떠난 것, 탈일상성의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죠.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하는 낯설기 경험을 통해서 거기서 환대의 절실함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세 종교에서는 소위 에이브라함이 하스피탈리티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의 경험을 한 사람은 주인과 손님의 경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을 환영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예민성, 센시티비티를 기르게 되는 게 그게 창의적인 디아스포라 의식을 서서히 형성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성서 얘기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 할 거는 신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신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한 질문인데, 이 디아스포라로서 에덴의 동산 고향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이제 카인하고 아벨에게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이제 자손이죠. 두 가지 질문이 커다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다시 성서나 무슨 어떤 걸 읽을지라도 소설을 읽으시든 시를 읽든 이것은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를 꼭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렇지 않다면 뭐하러 읽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내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내가 사유주체가 되고. 근데 두 가지 질문이 뭐냐면 Where are you? 묻습니다. 신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디 있느냐 물어봐요. 자, 이게 바로 이게 우리 이 디아스포라 스터디에서는 많이 나오는 건데, 페미니스트 스터디에서 많이 나오고, 이게 politics of location이에요. 내 로케이션이 어딘가, 내 위치가 어딘가, 내 자리가 어딘가. 그게 사회 정치적 로케이션도 되고, 문화적 로케이션도 되고, 또 자기의 어떤 실존적 로케이션 됩니다. Where are you?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복합적인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이게 이제 카인에게 묻죠. 그 카인이란 존재가 이제 자기 동생을 이제 죽이잖아요. 그때 신이 물어본 게, 성서 이제 보통 전통적인 성서는 Where is your brother 그러는데, 이제 요즘 인클루시브 그 바이블에 보면은 그것을 이제 포괄적 언어로 해서 Where are your brothers and sisters 합니다. Where is your brother?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카인에게 아벨 어디 있느냐, 네가 죽였지,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당신은 타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이게 두 가지가 하나의 디아스포라 의식에서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위치를, Where am I? 내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내가 언제나 이 공간의 주인이라고 하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주인의 위치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당신과 나는 이 땅에서 우린 그저 손님일 뿐이다.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우리가 제주 난민, 우리 한창 이제 500명 제주도 난민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는 시각도 달라져요. 내가 한국 사람들이 나 여기 주인이고 당신은 쓸데없는 원하지 않는 손님이야. 그러니까 손님의 두 가지가 있어요. 원하는 손님과 원하지 않는 손님. 그러니까 환대에서 보면은 낯선 손님과 익숙한 손님, 또 내가 원하는 손님과 원하지 않는 손님, 내가 디자이어하는 손님과 디자이어하지 않는 손님. 자, 그래서 이런
성서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그 디아스포라하고 관련된 것은 이렇게 중요한 하나의 의미를 가집니다. 전통적으로 경험적 디아스포라의 문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뭐 머리가 조금 복잡해지시죠? 어제까지 굉장히 이제 캐주얼하게, 인포멀하게 했는데 저도 지금 굉장히 캐주얼하게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지금 여기 주변에서 좋다고 하고 박수 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박수 쳐주세요. 제가 얼마나 지금 노력하는지 여러분들이 제 노력을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데 저는 편안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물론 저랑 있는 게 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의식은 조금씩 불편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가르치는 데서 제 강의실에서 그 저에게 하는 하나의 칭찬이 뭐냐면 Dr. Kang, I am deeply disturbed 하는 게 저에 대한 칭찬입니다. 오늘 내가 막 마음이 많이 불편했다. 새로운 깨달음은 불편함 없이는 불가능해요. 불편함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있는 건 편하지만 저랑 말을 들으면서 인식론적으로 불편함을 좀 조금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 윌리엄 샤프란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5가지 타입의 디아스포라 얘기해요. 제가 뭐 간단하게 그냥 이름만 얘기하겠지만, 일단 피해자 디아스포라. 피해자 디아스포라는 뭐예요? 강제적으로 고향을 떠나게 된 사람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원하지는 않지만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제 피해자 디아스포라가 있고 또 제국적 디아스포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제국주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옛날 우리 저 식민주의 할 때 그때 영국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 가고 그러는 게 무슨 자기가 뭐 할 수 없이 영국을 떠나야 돼서 떠난 게 아니잖아요. 그 좋은 예인데 가서 자기가 거기서 제국주의적 어떤 욕망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가서 자기가 뭐 나는 고향 떠난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지 않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들은 손님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건 제국적 디아스포라.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노동 디아스포라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뭐 독일이라든지 지금 한국에도 또 이주 노동자들 많이 오잖아요. 그분들은 자기의 경제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노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동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적으로 자기가 상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커머셜 디아스포라가 있어요. 자기가 무슨 뭐 무역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디아스포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 디아스포라. 그래서 5가지 디아스포라라고 이게 전통적인 경험적, 아까 얘기한 제가 2가지 디아스포라, 하나는 경험적 디아스포라, 하나는 메타포리칼, 하나는 이제 엠피리칼을 한 거고 하나는 메타포리칼한 디아스포라 얘기했는데 그런 엠피리칼 디아스포라에 이런 5가지 종류가 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대개 이제 뭐냐면 고국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고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떠난 곳은 굉장히 이제 저도 이제 여기 있을 때 가끔 페북에 보면 한국의 무슨 뭐 시골 그런 풍경 이런 거 있으면 그거에 대한 노스텔자가 있어서 한국에 정작 가 있으면 별로 가지도 않을 텐데 거기가 그립고 저기 산 뭐 이런데 제가 어쩌다 보는 이제 한국 프로그램 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최불암 씨가 이제 가끔 시골에 그 밥 뭐 요리를 하는데 저는 그게 평소에 못 가보는 그런 섬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요리가 나오는 게 있어요. 한국인의 밥상. 근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노스텔자가 있는 거죠. 저런 시골에 가서 저런 음식 먹고 싶다.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땅을 떠난 사람들이 그런 그 디아스포라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자기 고향 떠난 거에 대한 낭만화를 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기를 돌아가리라. 뭐 유대인들도 이제 언제나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이스라엘. 그리고 자기가 정착한 소위 이제 호스트 컨트리에 대해서 늘 나는 여기 소속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 못한다. 이제 그런 게 전통적으로 경험적 디아스포라의 하나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우리 모두 디아스포라다. 좀 더 강조하자면 디아스포라가 되어야만 한다.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 전혀 여러분들이 몸으로 경험적 디아스포라 경험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여러분들이 한 번도 떠나지 않은 그 공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는 중심부에 속했다라고 하는 의식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디아스포라 그 연구를 하면서 감명받았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감동받는 학자들은 보면은 고향 떠난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영어 책에 디아스포라에 관한 책에 4명에게 데디케이션 한 이름이 남자 둘, 여자 둘 공평하게 했는데 여자 둘은 한나 아렌트, 또 가야트리 스피박. 한나 아렌트도 이제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나치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 뭐 프랑스로 갔다가 또 뭐 미국 와서 이제 살았죠. 가야트리 스피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소위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의 대가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인도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이제 미국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에 남자는 이제 작 데리다하고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제가 그 사람들이야 뭐 저의 존재를 모르지만 제가 그 디아스포라에 관한 책을 그 사람들에게 데디케이션 하는 거로 썼는데 자, 그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것이 뭘까? 저는 그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메타포적 이런 디아스포라를 강조하는 것은 자, 그 사람들은 이 메타포적 디아스포라로서의 우리는 모두 디아스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우선은 지금 있는 현상의 구조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안적 구조를 생각하게 합니다. 탈자연화예요. 지금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게 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나는 뭐 한국민이고 저기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들을 저 사람들 뭐 알제리에서 온 사람들 뭐 무슨 어디서 시리아에서 온 사람들 여기저기 특히 제3세계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아유 저 사람들 가난하고 약간 무식하고 그런 어떤 자기 중심부 주인의식을 행사한다면 그건 디아스포라적 의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아도르노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에서 편안한 고향을 느끼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그래서 한국말로 하니까 It is unethical to feel at home. 고향처럼 편안하게 느끼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그건 무슨 얘기일까? 우리 주변에 다양한 배제, 또 차별, 억압 구조가 있는데 나는 여기 내가 그냥 한국인이니까 한국에 사는 거 그냥 편안해 라고 하는 게 비윤리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세계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위기 중에 하나가 이제 난민 문제예요. 난민 문제가 우리가 뭐 난민이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나는 이제 편안하고 저 사람들은 남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코비드 19 가지고 우리가 경험을 코로나 사태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코로나 19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그냥 코비드 19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지만 우리만 혼자 잘 살겠다고 해서 뭐 잘 살아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이라고 하는 건 너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저쪽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수한 위기들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에 나는 그냥 고향에 있으니까 편하다. 이것은 비윤리적이다. 그거를 이제 아도르노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스포라 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다이아스포라 의식을 가지게 된 사람은 언제나 첫 번째는 이중적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Double mode of seeing. 언제나 두 세계를 여기와 저쪽을 생각을 합니다. 여기와 저쪽을 생각해요. 더블 모드 오브 싱이라고 하는 건 자, 중심부와 주변부. 중심부와 주변부를 늘 함께 봐야 돼요. 누가 중심부에 속해 있는가? 그거는 뭐냐면 다양한 권력 문제 예민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민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 중심부와 주변부를 봐야 된다. 여러분들 주변부 우리가 소위 소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종적 소수자, 성소수자, 뭐 젠더 소수자, 또 이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학력 차별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대학을 나와도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이냐 지방대학이냐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 한국이 영토로 보면 미국의
미국이 99배라고 그래요. 텍사스만 해도 한국 남한의 7배입니다. 땅이.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뭐 지역의 문제, 무슨 수도권 대학이냐 지방 이런 말 자체가 이렇게 중요하게 나오는 거가 영남, 호남, 충청. 저는 아주 어떤 때는 막 가슴이 답답합니다. 학연, 지연. 이 조그만 나라에서 왜 그렇게 중심과 주변에 그렇게 예민하게 따집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아스포라 의식이 우리 모두 디아스포라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중적으로 보기 방식, 더블 모드 오브 싱을 가져요. 중심부와 주변부가 누가 주변부에 있는가? 예민성을 기르는 겁니다. 권력에 대한 예민성.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언급했죠. 성소수자들, 성 때문에,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주변부에 있게 된 사람들, 또 학력 때문에, 지역 때문에, 또 뭐 소위 이제 집안 그 배경 때문에 우리 뭐 한국의 은수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젠더 때문에 다양한 의미에서 주변부는 누구인가 그런 이중적 보기 시선을 자기가 열심히 가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예민성. 환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자, 이중적 보기 방식의 다양한 결입니다. 제가 칠판이 있으면 막 이렇게 동그라미를 여러 번 그렸을 텐데 이곳과 저곳.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활동하라 그러잖아요. Think globally, act locally 그러잖아요. 저는 생각도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글로벌하고 로컬하고 해서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뭐 이 학계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뭐 번역할 필요 없이 그래서 생각도 글로컬하게 해야 되고 행동도 글로컬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생각은 글로벌하게 하고 뭐 행동은 로컬하게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로컬과 글로벌의 경계를 어디서 볼 겁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컴퓨터 하나만 해도 이 컴퓨터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무수한 부품들 무슨 뭐 그냥 뭐 메이드 인 코리아다 이거가 아니잖아요. 다양한 다국적 기업을 속에서 여기와 저기의 경계가 넘어졌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거 또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 자, 이런 다양한 이중적 보기 방식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의식은 비판적 거리두기입니다. 소위 크리티컬 디스턴스를 이 중심부와 비판적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 한 사람이 나는 중심부에 속했다. 나는 주변부에 속했다. 그렇게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2006년에 왔는데 제가 첫 학기 첫 시간에 들어가 보니까 웬일인지 다 백인들만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 첫 과목에.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가만히 서서 학생들 보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강의실에 들어왔을 때 나 속에서 무엇을 봤느냐? What did you see in me?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벼랑간 여기 새 교수가 왔는데 벼랑간에 왜 저렇게 알 수도 없는 질문을 할까? 그러니까 이 말잘하게 좋아하는 이 미국 학생들이 조용하더라고요.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쳐다보다가 그 질문을 나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라 누군가가.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이제 학생이 손 들고서 What did you see in us?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한 게 나는 당신들로부터 인간을 본다. 그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우선적으로 보는 거는 인간이에요. 뭐 어떤 학생은 나의 젠더를 봤을 거고 제가 들어왔을 때 여자 교수구나.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아시아 사람이구나. 다양한 걸 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보기 시선은 우리가 이주자든 난민이든 뭐 성소수자든 뭐 타종교인이든 나랑 다른 사람이든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되는 디아스포라 의식에서 봐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우리는 여기 지구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저 임시 거주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타자 속에서 뭘 봐야 되느냐? 한 인간을 봐야 된다. 그래서 동료 인간으로 보는
시선입니다. 그게 중심부와 비판적 거리를 두면서 타자를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전에 처음 정체성 얘기가 나왔을 때는 단일 정체성이야. 나는 아시아 사람이다. 제 학생들에게는 이제 나는 게이다, 레즈비언이다. 이런 단일 정체성만 가지고 있을 때는 거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하이브리드 아이덴티티라는 말이 있죠. 아이덴티티 오브 하이브리디티라고도 하고 하이브리드 아이덴티티, 혼종적 정체성이에요. 나는 무수한 것들로 만들어진 정체성. 그 다이아스포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민족, 뭐 한국 민족이다 이런 거 버리라는 얘기 아니라 그 민족이라는 개념을 확장해서 여기서 이제 코스모폴리탄 소속이 나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 이제 코스모폴리탄의 처음 이제 질문이 시작된 게 이 디오게네스가 그런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통상적으로 하면 나는 뭐 아테네에서 왔습니다. 나는 시노프에서 왔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나는 I am from cosmos.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스토아학자들이 우리는 인간은 두 종류의 소속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나는 자기가 태어난 땅의 소속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소속성을 뭐 다 버리라고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소속성은 무엇과 함께 가야 되느냐 하면 그래서 그게 열린 소속성이어야 돼요. 열린 민족주의, 열린 애국. 그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코스모폴리탄 소속성. 그래서 이 스토아학자들은 뭐냐면 두 가지 소속성이 뭐냐면 하나는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소속성, 또 하나는 이 태양 아래에 있는 소속성. 자, 그 태양 아래에 있다는 건 뭡니까? 이 모든 인간이 같이 우리가 같은 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스모폴리탄 시티즌십이라는 게 거기서 나옵니다. 그 여러분들이 디아스포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한국인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이 확장돼서 열린 한국인 정체성을 가지고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하나의 동료 인간으로 보는 카스모폴리탄 소속성, 아이덴티티까지 가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시간이 이제 많이 갔지만 디아스포라 의식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제가 좋아하는 이제 학자들 뭐 작 데리다를 포함해서 살아간다는 건 뭐냐? 결국은 이미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Living is always already living with. 함께 살아가는 것. 누구도 주인의식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모두가 주인이면서 동시에 모두가 손님이라는 의식 그걸 가지고 볼 때는 이게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치가를 뽑을 때도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나를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타자를 보는 관점 그 다음에 다양한 주변 부인들을 보는 관점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우리 학생들 이제 마지막에 노을 그런 거 뭐 물어보거든요. 여기서 테이크어웨이 할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뭐 3가지씩만 얘기해라. 그러면 이제 뭐 말 잘하는 학생들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내가 오늘 이 모임에서 여러분들 시간, 에너지 여기다 이제 그 투자를 했는데 이 모임이 나에게 어떤 의식의 변화를 줄 것인가.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디아스포라 경험을 했든 안 했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을 확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 얘기는 여기서 할 얘기는 많지만 제가 중단을 해야 또 할 수 있겠어요. 이 환호 소리가 지금 포트워스까지 들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제가 이제 그 말 잘하는 학생의 역할을 들어가기 전에 저도 몇 가지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어떤 코멘트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건 뭐 질문들은 아닌데 어떤 교수님의 어떤 이제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또 어떤 광미란 씨 같은 경우 신학자는 멤버십이고 철학자는 프리랜서다. 비유가 참 멋지십니다. 그런데 또 바로 거기다에 누가 또 피드백을 달았네요. 백성현님께서 비유를 넘어 실존인 듯요라고 이렇게
비유를 넘어서 실존이다. 이거는 그냥 비유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그래요? 오늘 여기 참여하신 네. 분이 지금 오늘 70명이 넘으세요. 네. 근데 저는 아마 이 중에 또 상당수가 또 교수님의 어떤 그런 admirer들, 그런 어떤 아유. 팬분들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80명이네요. 그새 그래요? 이제 아침 많은 분들이 이제 깨어나시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사유하는 시간을 보내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사실은요, 오늘 이제 한국에는 이제 썬데이 이제 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한국에 계신 어떤 분들에게 요새 한국에 교회가 문을 여냐 물어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문을 열면 이제 교회 가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 참석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요새 그 4단계라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못 한다. 그래서 제가 음, 좀 안심을 했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오실 수 있겠구나. 음. 아, 그쵸. 그쵸. 저도 여기 있는 거 보니. 네. 근데 진짜 이렇게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사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질문들이 떠올랐는데, 네.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워낙 논리적이셔서 질문을 또 던져주시고 질문을 하시면서 또 뒤로 가면 갈수록 또 그 생겨나는 질문들을 또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진짜 고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진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점에 있어서 되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유, 그런데 이렇게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또 들으면서와 또 질문을 하면서 또 그거를 또 다시 들을 때 또 이게 이해되고 생각되는 게 저는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말 잘하는 학생의 어떤 그런 질문으로서 저도 사실은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체성이 어떤 지리적에만 국한되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느낀 게 제가 해외에 있을 때는 해외에 있는 대로 정체성에 고민을 하고 또 국내에 들어와서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럼 한국에 있을 때는 나는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고민했던 방식이 또 완전히 국내의 또 그런 배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한국에 와서도 정체성의 고민을 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정체성에 있어서 I am who I am 그리고 또 Where am I 이런 질문을 또 던져주셨는데요. 저는 그게 결국에는 주권의 문제가 아닌가, 주권의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Sovereignty.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그 주권을 내가 어떤 집단에게 넘겨주느냐, 아니면 이 주권을 내가 가져가서 그 내 주권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정의하는 것, 그 누구한테도 침범되지 않고 침해되지 않고 나를 지켜내는 것, 누군가에 의해서 타자에 의해서 레이블링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불균형 가운데서 나의 공간을 지켜내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두 그런 뭔가 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많은 것 중에 정체성의 의미를 확장하셨고 한가운데서 앞으로 디아스포라의 이런 확장된 의미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메타포적인 그리고 또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정체성의 의미에서 이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디아스포라라는 그런 테마 안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방향성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있다면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우리 오늘 우리 텍사스에서 밤샐까요? 네. 그러네요. 지금 제가 너무 헤비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저는 이제 그 질문이 늘 제가 얘기하지만 질문이 그 대답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제 직업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는 거니까
써놓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questions are more profound than answers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효환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뭐 일일이 다 답을 못한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이 질문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다 소중하게 여러분들 가슴속에 잘 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어느 날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 이제 미국에서 뭐 NPR 한국 같으면 뭐 NPR이 뭘까요? 뭐 EBS 그런 방송인가요? 하여튼 미국에 그런 공영 방송이 있는데 NPR을 듣는데 어느 날 거기서 어떤 사람이 어떤 시를 얘기하는데 그 한 구절이 제 가슴에 운전하고 가는데 확 닿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I am in exile in my own home. 근데 제가 그거를 들었는데 자 여기서 내가 내 집에서 내가 망명자다. 무슨 의미일까? 자 저는 이효환 선생님이 외국에 한국 떠나서 외국에 있을 때는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왔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저는 그것이 뭐 망명자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 의미지만 한 번 경험을 다양한 세계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 그 한 세계에만 자기를 고착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생각도 두 겹으로 더블로 하고 트리플도 하고 언어도 늘 두 개, 세 개, 언어 세 개 속에 살고 언어라고 하는 게 그냥 언어만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한국 가서 공부 끝나고 가서도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 진짜 소속됐다는 생각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식이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을 배웠다, 뭐 포스트 모더니즘을 배웠다, 새로운 종교 이해를 가지게 됐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현상적 중심부에 있는 생각들에 자기가 거기 동조하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 몸은 한국에 있지만 소위 고향에 있지만 언제나 자기는 망명 중에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공부 끝나고 굉장히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간 다음에 끊임없이 제가 생각한 게 그 시였습니다. I am in exile in my own home country. 왜냐하면 어디 가든지 제가 늘 나는 혼자구나.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제 뭐 피지컬하게 어디에 갔다고 해서 거기서 뭐 고향성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새로운 고향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고향은 무엇이 고향인가를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선가 인용도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게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I find home in my own writing. 자기가 글을 쓸 때만 거기서 자기가 고향을 느껴요. 저는 사실 저도 그래요. 제가 한국에 여기 딱 한국 간다고 해서 이제 고향에 왔다. 물론 반은 편하구나.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반은 여기서 느끼지 못하는 또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돌아오면은 또 이런 편안함이 있고 또 다른 종류의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딜 가든지 저에게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그 뭐 우편 번호가 아니에요. 피지컬 어떤 것보다는 내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 사람들 만날 때 미국이든 뭐 한국이든 어디든 또 내가 내 글을 쓸 때 그때 거기서 편안함 내가 내 자신을 고향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그냥 I can become who I am. 나는 그냥 내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향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체성 얘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은 두 종류의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는 사회적으로 나에게 부여한 정체성, socially ascribed identity. 자, 예를 들어서 너는 남자니까 우리 이효환 선생님 뭐 잘할 때 뭐 한국에서 안 잘했겠죠. 어쨌든 이 소위 가부장제적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젠더가 남자면 남자는 이래야 돼. 그런 사회적으로 부과된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자는 이래야 돼. 또 여기 미국에 오면은 아시아 사람은 이래야 돼. 흑인은 이래. 이런 거는 socially ascribed identity예요. 그 다음에 자기 의식이 깨면은 소위 self-claimed identity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회적으로 나에게 부여된 그런 정체성에 자기를 가두지 말고 점점점 나는 이게 나다라고 하는 셀프 클레임드 아이덴티티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 그게 저는 이런 정체성에 대한 물음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죽을 때까지 씨름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체성이라는 말에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학문적으로 관심할 뿐이지. 왜냐하면 이게 사회 운동에서 소위 이제 60년대 이후 변혁 운동에서 흑인 민권 운동, 여성 운동, 또 이런 퀴어 무브먼트 이런 데서 정체성의 문제가 언제나 부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회 정치적 뭐 철학적 의미에서 정체성의 문제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미 그 문제는 제가 그냥 떠났어요. 씨름을 무시하게 한 과정을 떠나서 거쳐서 그냥 I am who I am. 이게 저는 개인적인 저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사회적으로 나에게 부과된 특히 한국에서는 말이에요. 굉장히 관습적인 사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자기의 정체성하고 늘 갈등을 일으켜요. 나는 실제로 이거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나에게 부여된 그런 정체성, 강요된 정체성. 뭐 엄마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남편은 이래야 돼.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그 강요된 정체성을 하나하나 그 결을 좀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이제 나는 누구인가. 자, 우리 인생이 말이에요. 뭐 우리 이효환 선생님 몇 년 사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몇 년 살지 모르겠고 자, 기껏해야 이제 100년 뭐 100세 시대다 이런 말 하지만은 인생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나에게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요된 정체성의 틀에 나를 맡기에는 너무 인생이 짧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디아스포라 의식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해방하는 겁니다. 어떤 틀에서 자기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타자도 그런 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셔요. 제가 이 세계를 몇 바퀴 돌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사실 진짜 지금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질문들이 지금 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네. 추가적인 질문도 하고 싶고 지금 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또 저의 코멘트도 달고 싶은데 시간의 제한 때문에 또 또 질문 가지신 분들도 또 이제 교수님의 좀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제가 셀피시하지 않고 좀 약간 쉐어하는 느낌으로 한번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분, 이 선생님 질문을 있잖아요. 네네. 2개든 3개든 그냥 한꺼번에 해주시겠어요? 그럼 제가 그것을 네네.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지금 질문이 하나의 테마로 있는 게 있는데, 네, 2페이지 넘기지 말아주세요. 이걸로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교수님께서 말씀처럼 고려인 같은 경우에 러시아와 CIS 국가에 있을 때 피부 색깔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매일 Where are you from? 이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한국에 와서도 피부 색깔, 외모적인 건 비슷하지만 언어 차이로 같은 질문을 받게 되므로 결국에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자문을 한국에 들어와서도 끝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움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대다수로 부모를 따라서 한국에 입국하는 이러한 고려인 자녀 청소년들은 본국에 있을 때 이질감을 느끼고 한국에 와서는 그러니까 본국에서는 이질감을 느꼈는데 또 한국에 와서도 뭔가 원하지 않는 손님이라는 이 의식 속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변부로서 소수자로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아직 어린 젊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위축되지 않고 건강한 글로벌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지 또한 아직까지 없지만 국가의 움직임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는 상당히 실존적인, 상당히 프래그매틱한 한국에서 매우 상황에 지금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요, 황혜연 씨 질문인데요. 잠시만요. 황혜연 씨 질문이 여기서 아까 사실
그 뭐지 그 피해자 그거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피해자 디아스포라. 근데 디아스포라는 용어 자체가 대한민국 재해동풀에게 의한 고유 명사인지 아니면 제한적인 부분에서 사용되는 언어인지, 왜냐하면 이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의적인 재외 거주와 타의에 의한 억압적 이주자들에게 대한 상황으로서 그 단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칼럼을 접하게 된 적이 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라는 영어의 문제점에 대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공간 권력 담론에 대한 교수님께 어떤 질문이에요. 그래서 더 설명 듣기를 원하시는데, 디아스포라는 필연적으로 공간에 정착하기까지 어려움이 있는데 초기 기독교 디아스포라가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정체성과 디아스포라인의 정체성이 맞물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또 코멘트가 있었는데, 이거는 질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질문하신 게, 그와 별개로 아주 극보수적인 기독교인 관점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소위 저 멀리 천국의 공간을 추구하는 사람들, 공간 권력을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외부에 둠으로써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가져야만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그 정체성이 맞물릴 수 있다라는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신학자로서 교수님께서 기독교 신앙과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 왜냐하면 자신의 공간이 없어야 오히려 환대를 받고 환대를 하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종교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은 좀 드리고 싶었다라는 질문인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진짜 세 가지예요. 우리 이 시간이 이제 45분까지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제한된 시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해주신 질문들, 저도 여기 지금 퀘스천 Q&A 거기에 이제 뭐 나온 거를 제가 뭐 자세히 읽지는 못하고 제가 그걸 그냥 카피해서 페이스트를 해놨는데 나중에 다시 보려고. 이제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어원을 따지면,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거가 이제 미국에서는 뭐 다이아스포라 이렇게 해지 뭐 많이들 그렇게 발음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세계적인 이 글로벌 아웃룩에서 보면은, 왜 우리가 뭐 컴퓨터도 다 이제 영어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언어 권력입니다. 언어 권력이에요. 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 한국말도 아닌데 이게 이제 세계적인 하나의 언어 용어가 됐잖아요. 자,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게 처음 나온 게 처음에 주로 이제 유태인들에게 쓰여졌었어요. 유태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고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도 다 이제 어떤 성서적 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의 그 어원을 따지고 보면 히라버를 보면은 뭐 이 씨가 뿌려져서 이것이 펼쳐 나가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조금 더 구체로 보면 글쎄 이런 얘기는 저기 하지만은 남성들의 어떤 정자가 퍼쳐나가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의미로도 또 그걸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원을 따지 보면은 뭐 기독교, 유대교하고 연결이 돼 있죠.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하나의 그 레이블이 붙여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 특정한, 그러니까 어떤 개념들도 다 이제 그 어원이 나오게 된 그게 누구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특정한 정황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특정한 정황을 넘어서서 보편화된 개념으로 쓰기 시작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 언어적으로 지금 이제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다섯 종류의, 전통적으로는 대개 다섯 종류의 디아스포라를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적 이해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뭐 아프리칸 디아스포라, 그것은 용어가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디아스포라의 레이셜 에스닉 백그라운드를 구체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 보니까 이제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런 거는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뭐 문제가 있지 않아요? 많이 씁니다. 에이시안 디아스포라, 무슨 코리안 디아스포라, 그리고 이제 뭐 아프리칸 디아스포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쓰는데, 자, 여러분들이 제가 어저께 이제 현부흥 선생님 그 이제 그 패널 하는 걸 들었는데, 북향민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한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개념에 그렇게 별로 동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실향민, 북향민. 자, 그것은 북이 고향인 사람이라고 하는 표지잖아요. 내가 레이블이 붙여지는데 그 북이 이 사람을 자 북향민하고 딱 레이블을 붙여줘 버리면은 뭐가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불필요한 어떤 전이해가 생기게 돼요. 왜 무수한 그 사람을 이루는 정체성의 그냥 무수한 한 결일 뿐인데 그것이 마치 전체인 표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새로운 언어들을 자꾸 개발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권력의 문제가 개입이 돼요. 왜 그러면 북향민이라고 하는 걸 정말 쓰려면은 남향민이라고 하는 거고 공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시도를 어떻게 하세요? 미국에서 우리 학생들 자기소개할 때는 자기가 시스맨, 뭐 트랜스맨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트랜스맨이다, 트랜스워먼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앞에 트랜스자가 붙이면은 그 트랜스 한 사람만 특별한 표지가 붙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균등하기 위해서 나는 시스맨이다, 나는 시스워먼이다. 저는 만약 북향민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화된 표지를 쓰려면은 우리가 남향민이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첫 번째 이런 언어나 피부 색깔이 달라서 언어가 달라서 이쪽 가면 피부 색깔 때문에 어떤 주변 부인이 되고 한국에 오면 또 언어 때문에 주변 부인이 되고 자 그것은 우리의 통제 너머에 있는 소위 사회적으로 부과한 정체성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뭐 자기의 자녀분을 저기 할 때 이것은 사회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렇지만 진짜 너는 너다. 그래서 글쎄요, 그런 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내가 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외적인 내 피부 색깔, 내 언어 이런 거는 내 부분적인 것이지만 나는 한 인간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성을 개발하고 그것을 꽃피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얘기를 뭐 코리안 정체성 저는 미국에서 뭐 저도 아이 길렀었지만 뭐 캐나다에 계신 분들 뭐 한국 정체성 저는 그게 아니라 뭐 한국에서 태어났다 무슨 에스닉 뭐 백그라운드가 한국이다 아시아다 이런 거를 거부할 필요도 없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정체성의 표지로 하는 거 그것은 사실은 그 사람을 그 아이를 이렇게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박스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에스닉 박스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한국에 와서 또 연변에서 오신 분들 이런 여러 가지 그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거는 뭐 자녀를 교육할 때도 그렇고 너는 한 인간이다. 뭐 캐나다든 미국이든 뭐 중국이든 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그 새겨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네, 교수님, 여기, 여기서 한번 좀 어떤 분이 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네.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이 질문을 통해서 뭔가 이 세션이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아까 발표하실 때 마무리하시면서 되게 더블싱 모드 그래서 중심부도 보고 또 주변부도 보고 말씀하셨고 결국에는 열린 정체성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 together 그러니까 그 함께 살아가는 거 with라고 말씀하셨는데 김경민 씨라는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저 또한 중심부에 있으면서 주변부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중심부에 있다 보니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인지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음에 안심할 때도 있습니다. 타자 그리고 권력 구조에 대한 예민성을 기른다는 것을 실천적 차원으로 확장한다면 그것은 내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걸지요? 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그 학생들 처음 여기 왔을 때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었죠. 자, 보세요. 제가 미국에서는 쓸 카드가 많아요. 자, 레이스 카드 있죠.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자, 나는 백인이 아니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나는 피해자다. 그런 레이스 카드 쓸 수가 있어요. 또 이 가부장제적 사회에서 나는 젠더 카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벌써 두 가지 카드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대학 안에서 소위 에스닉 마이너리티 교수들이 불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피해자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액센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대학 모임들에 가면은 나는 이 내 발음 때문에 학생들이 나를 막 그냥 무시한다 어쩐다 그런 이제 랭귀지 그 카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내가 또 성소수자라면 내가 그런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가지고 카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저는 뭐 그 섹슈얼 마이너리티는 아니지만 나는 여자니까 나 피해자다. 나는 그 주변부에 있다. 나는 백인이 아니니까 나 또 레이셜 그 마이너리티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제 학생들이 다 백인이라고 해서 나는 늘 주변부인이고 그 학생들은 중심부인가?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 권력이 있어요. 학생들은 지금 석사, 박사하고 있는데 저는 박사학위를 했잖아요. 또 그 학생들의 일생을 좌우하는 성적을 주는 제도적 권력이 있어요. 그 강남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미국 안에서 백인들이 주류인 그 사회에서 나는 그냥 피해자다, 주변부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나이브한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는 내가 주변부성을 가지고 있지만 저런 측면에서는 나는 중심부, 권력과 특권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게 보세요. Politics of Location이라는 게 내가 멀티플 로케이션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글로벌 로케이션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개인이 뭐 가난하고 그 학비 벌으려고 막 일하고 공부하고 너무 어렵고 또 섹슈얼 마이너리티고 뭐 흑인이고 그렇지만 글로벌 로케이션에서 보면은 당신은 이미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가 그게 바로 포지션 오브 파워 앤 프리빌리지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다양한 분들이 그런 것을 세밀하게 권력에 대한 예민성에 나는 이 점에서는 내가 권력과 특권의 자리에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 말이 귀 아프게 들어요. 포지션 오브 파워 앤 프리빌리지. 이게 완전히 그냥 무슨 뭐 맨날 일상용어입니다. 내가 어떤 측면에서 내가 파워와 프리빌리지에 있는가,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프리빌리지, 어떤 특권은 내가 얻어서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미 주어진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그건 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이미 나에게 부여된 권력과 특권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선생이라고 하는 제도적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학생들의 인식의 세계를 확장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내 학생들을 한 동료로 보는 것. 동료 인간으로 보는 것.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특권을 유용하게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도요. 제가 우리 바티칸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한마디 그저 단순한 한마디 한 거하고 제가 한마디 한 거하고 똑같은 말이라 해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의미하는 게 다릅니다. 그죠? 제가 아주 생각나는 게 프란치스코 교황한테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이 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봤을 때 오래전이에요. Who am I to judge?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무슨 신이냐?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느냐? 그게 이제 신문에 대서특필됐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했거든요. 근데 제 말이 신문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만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했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특권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 학생이 누군가가 한 거가 내용이 똑같다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제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력이 있어요. 마치 교황의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정황에서 나는 이 점에서 내가 권력과 특권의 자리에 있구나. 그런 인식을 하게 되면 그걸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이미 주어진 권력과 특권을 내가 어떻게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서,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것이냐. 제가 여기 뭐 제 강의 노트에서는 적었는데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을 못했는데 제가 한나 아렌트 얘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제가 우리 모임을 매듭을 짓죠. 한나 아렌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평등하게 태어나진 않았다. We are not born equal. 그런데 우리는 평등하게 되어간다. We become equal. 어떻게 평등하게 되냐 하면 그 의식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고 그 평등의 공간을 확장하려고 하는 사회 정치적 개입을 할 때 그때 우리가 평등해지는 거예요. We become equal이지 우리가 태어날 때 뭐 부모를 택합니까? 뭐 무슨 나라를 택합니까? 그건 우리의 통제 너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평등하게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좌절할 게 아니라 우리가 평등하게 되어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뭐냐? 이런 제가 볼 땐 다이아스포라 의식을 가지고서 타자를 동료 인간으로 보는 의식, 중심부와 언제나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거는 나의 살아감이란 당신의 살아감하고 분리시킬 수 없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만한 권력과 특권이 있다면 그것을 확장해서 지금보다 좀 나도 행복한 삶을 살고 너도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저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우리 모두가 디아스포라가 되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제가 우리는 모두 디아스포라다. 그다음에 우리는 모두 디아스포라가 되어야만 한다. 제가 이렇게 마지막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속으로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많은 분들 또 질문 있으시고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셨겠지만은 오늘 직접적으로 혹은 답변이 안 되셨다고 하더라도 디아스포라의 어떤 여정이 시작되셨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교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고민하는 것, 불편함을 가지는 것, 이런 부분인데 오늘 이렇게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을 가져가시는지 또 어떤 불편함이 있으셨는지 또 생각하시게 된다면은 또 나중에 또 교수님과 또 인연이 또 닿으시게 될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수님 워낙 또 많이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다양한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소통하실 수 있는 기회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질문을 갖고 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도 질문을 가져가는 건 진짜 아까 전에 발표를 마무리하시면서 어떤 그런 오픈 아이덴티티, 열린 정체성을 얘기하시면서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거를 영어로 말씀하실 때 together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with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거기서 고민이 되는 게 왜 together라는 표현이 아니라 with라는 표현을 거기서 사용하셨을까? 아마 이거는 제가 가져가는 숙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짝들이다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Living is always already living with. 제가 그걸 여기 쓰죠. 예, 그래서 제가 크레딧을 받을 수는 없고 짝들이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Living. 또 이렇게 또 어느 부분을 더 파봐야 될지 또 이렇게 가이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특히 저는 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셀프 클레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는 또 다양한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오늘 참여하신 분들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또 본인을 어떠한 특정 상황 혹은 특정 레이블링에 국한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있는 다양한 색깔이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던져주시는 교수님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이제 딱 마지막 한마디로 디아스포라 다이얼로그 응원해 주시는 한마디 해주시면서
저희 이 시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페북 포스팅에도 했지만 이 디아스포라 컨퍼런스를 통해서 제가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하는 게 여기 개입하시는 분들이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돈을 뭐 여러분들이 돈을 막 벌어다 주는 일도 아닌데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뒤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준비하셨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꾸려내고 낮꿈 꾸는 그 세계가 점점 더 우리에게 한 발자국씩 그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또 멀리 계신 분들 열심히 이 디아스포라 다이얼로그나 리제너레이션 무브먼트를 지원하시고, 저도 언제나 그야말로 모랄 서포트를 전적으로 보낼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좀 다 쳐주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렇게 또 첫 세션이 끝나지만은 다음 세션이 이제 11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꼭 자리 지켜주시고요. 잠시 화장실을 늘 다녀오시는 또 여유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텍사스에서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 뵀는데 꼭 직접 만나 뵙고 티타임 가질 수 있는 시간 갖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 저 텍사스로 다 놀러 오십시오. 네, 아니면 진짜 한국까지- 백신 맞으러 가야 되겠네요. 저도 이제 네, 다음 세션에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패널리스트로 왔지만 다음 세션에는 또 참가자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겁니다. 네. 네,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참여자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질문자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이 세션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